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싹돌기의 민홍섭. 이승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27년 적용 예정이 된 역대급 패치, 마치 IFRS 2.0 같은 패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IFRS 18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FRS 18의 제목은 재무제표 표시화 공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기준들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어 왔지만은 이번 18에서는 바로 이 손익계산서, 특히 영업손익에 대한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IFRS 18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 정보용자 관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18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간 손익계산서 상에는 영업손익만 표시를 했었다면 앞으로는 이 영업손익이 부분합계 형식으로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 내용은 영업이익이라는 정의 자체를 투자와 재무활동에 속하자는 나머지 손익, 즉 자녀범주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인데요. 마치 회계에서 자본을 정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을 자본으로 본다,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영업과 관련된 수익 비용이라 보지 않았던 항목들을 모두 이 영업 외 손익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었는데, 이 항목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이라던가 손상차손, 또 외환차익, 기부금과 같은 기존의 이제 영업 외 손익으로 불렸던 항목들이 이제는 영업손익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동안에 이것이 우리 주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닌데 이걸 영업외로 했었던 이런 계정과 거래들이 앞으로는 그 회사의 영업의 일환으로 평가가 돼서 수많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큰 변화는 MPM,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퍼포먼스 메저스라는 경영진이 정의한 네. 성과 측정치에 대한 의무 공시 규정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 설명 자료에서나 자주 사용하는 조정 영업이익이라든지 EBITDA 같은 지표들을 앞으로는 정의부터 조정 내역까지 상세하게 주석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영업권 손상이랑 구조조정 비용이라는 이래서 항목이 있었다, 네. 비경상 항목이 있었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우리 이익은 더 괜찮아요 라든지 하는 일종의 조정이익 발표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IR 자료에서 EBITDA 얼마예요? 라고 공시했는데, 이제는 주석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상세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내용을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시해라, 이것이 핵심이네요.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한국회계기준원 발표 자료를 보면 손익계정에서 기타 계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도 해요. 마지막에 애매한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는 기타 계정. 그쵸. 그래서 이제 기타 계정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애매한 항목을 일단 기타로 넣어두자라고 하는 좀 기존의 관행을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기나는 세 가지 영업이익의 분류, MPM의 공시, 기타 계정을 금지하는,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이 실무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 그러면 이런 IFRS 18이 언제부터 좀 논의가 시작되었나요? 사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사항은 아니고 2008년 토론서를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그 오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좀 논의가 되었었네요.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업손익이나 성과 측정치를 회사마다 제각각 정의하고 발표하는 관행 때문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IFRS가 잘 아시다시피 원칙 중심의 회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마다 이 계정이라든가 각각의 재무 작성에 대해서 판단 여지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회사별로 영업손익을 다르게 정의한다, 이런 게 사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KFRS를 이용하는 우리는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게, KFRS는 영업손익을 K갭에서 정의하듯이 보다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영업손익이라든지 비회계기준 지표, 논갭 지표 이런 것들을 회사마다 제각각 만들어서 이거를 발표를 해왔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실제 사례를 좀 몇 개 찾아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를 한번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 롤스로이스의 재무자료를 보게 되면 이 감사 보고서에서도 가장 먼저
Underlying Operating Profit을 언급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계정 표현이죠. 굳이 해석하면 뭐 기저? 아니면 뭐 기초? 영업이익 뭐 이런 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FRS 기준의 영업이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롤스로이스 자체에서 외환 해지에 대한 손익이라던가 아니면 손상 환입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을 이 경영진에서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항목들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조정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경쟁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벤틀리라던가 마이바와 같은 이런 브랜드들도 롤스로이스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도 또 그 회사들 나름만의 각기 다른 본인의 이제 지표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별로 재무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해 조정하는 이 공시하는 항목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영장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하면서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좀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이 IFRS 18이 어떤 변화를 우리나라 기업한테 가져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를 보게 되면은 교과서식으로 영업이익이란 것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를 뺀 것을 영업이익이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들 많이 공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자산 처분 손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환 손익, 뭐 지분법 평가 손익 이런 항목들은 보통 뭐 영업의 손익이라든지 뭐 기타 손익으로 네.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항목들이 기준서가 바뀌게 되면은 영업손익으로 포함될 수 있다. 사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보다 그러니까 도입이 되면은 그 전보다 영업이익이 커질 수도 있고 혹은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되게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특히 이 영업손익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비경상적이고 좀 일시적인 항목들도 영업 범주로 들어와 버리게 되니까 아마 가장 체감이 클 부분은 유무형 자산의 손상차손과 처분손익이 영업손익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영업권이 크게 손상이 그해 됐다라고 하면 그해 영업이익도 같이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그 해에만 큰 이익이 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또 대폭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재무제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또 우리 공인회계사 분들도 영업이익 분석할 때 이 일액세 항목이 정상적인 영업이냐 아니냐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결국 또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 뭐 재미도 없고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 뭐 2024년 재무자료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IFRS 18을 가정해서 외환차손익이 영업손익이 포함되고 영업권 손상이 영업이익에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코스피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나름 재밌습니다. 전체 코스피 종목이 한 846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0% 이상의 영업이익의 변동을 가져오는 회사가 263개, 전체의 한 31%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이 18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건 100% 이상 차이 나는 영업이익이 100% 이상 변동이 되는 회사가 63개로 전체 한 7%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어떤 계정들이 좀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특히 이제 이 영업권 손상이 발생한 회사가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 2개 회사 정도는 이 영업권 손상으로 인해서 원래 뭐 영업이익이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단순히 그냥 계정 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인데 단순히 이 위치만 놓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영업에서 영업이익으로 옮겼다라는 것 자체로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효과가 크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석한 기업 중에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요? 네, 뭐 변동성이 좀 큰 주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S-오일 같은 경우는 외환 차손실이 규모가 컸어서 영업손익으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음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대의 경우로 뭐 화나비전이라든지 진우스, 후성 같은 경우는 외환 차익이 커서 적자였던 영업손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영업권 손상의 경우를 보면 영업이익에 영업권 손상이 포함이 된다면 2024년에 영업권 손상을 크게 인식한 뭐 롯데하이마트라든지 KT의 영업손익을 뭐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제 IFRS 18이 도입되고 나서 이런 효과가 실제 발생한다면은 상담자 주주분들도 영업이익의 변동만 보면 꽤나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18 도입 이후에 기업의 영업이익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볼 수가 없고 그 변동을 일으킨 원인, 외환차손익이라든지 왜 변동했느냐? 네, 뭐 손상차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간략하게 IFRS 18 도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변화하느냐 같은 것들을 지금 말씀 좀 드렸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단순히 영업이익을 숫자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영업, 투자, 재무 세 가지 범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MPM,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대한 공시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영진이 생각하는 핵심 성과, 핵심 지표가 무엇인지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일시적이거나 비경상적인 항목들을 주석에 별도로 공시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거는 단순 회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님들이나 이를 바탕으로 이용하는 수많은 정보 이용자들에게도 새로운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더욱더 이런 성과 측정치 공시문까지 더해져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의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도입까지 한 1년 조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 이 추이를 잘 지켜보고 이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용들이. 오늘은 저희가 IFRS 18을 주제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사 떨기의 이승훈, 윤홍석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